서울 서남쪽 인천항 근처의 오래된 주택가. 그곳엔 매일 새벽 5시 같은 시간에 깨어나 작업복을 입고 항구로 향하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준호. 얼굴에 늘 그을린 자국이 남아있고 눈빛은 조용하지만 깊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엔 무거운 짐을 나르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퇴근 후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는다. 하지만 그의 조용한 일상은 늘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아내 유지원은 그를 믿고 사랑했지만 장모 오명자는 달랐다. 그녀는 늘 준호를 변변찮은 사이라고 불렀고 사이에 대한 기대라곤 전혀 없었다. 요즘 세상에 항구에서 짐이나 나르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녀의 말은 매번 뼈를 때렸다. 더 큰 문제는 아내의 남동생 유지석이었다. 대기업에 다니며 영어도 유창한 그에겐 준호가 한심하게만 보렸다. 형부, 요즘도 고기 나르고 계세요. 하긴 적성에는 맞겠네요. 단순한 게 편하니까. 그의 말투엔 항상 비아냥이 섞여 있었지만 준호는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들고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아무 말도 안 해.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준호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잖아. 나는 나야. 이런 삶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다. 지호는 가끔 준호가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 깊고 무거운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듯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말이 없는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그녀는 알고 싶었지만 끝내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곁에 있어주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 중 장모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참전 용사 공로행사가 있어. 우리 지석이 부서가 그 행사에 협력하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장군님도 오신대. 김재혁 장군님 말아. 전설 같은 분이지.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 체면 좀 세워보자. 그 말에 유지석은 덧붙였다. 형부도 같이 가시죠. 뭐, 형부 같은 분은 평생 그런 자리에 갈 일 없으시니까. 경험 삼아. 지원은 눈치를 보며 준호를 바라봤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같이 가요. 며칠 뒤 가족은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울 중심가의 특급 호텔로 향했다. 호텔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각종 군복을 입은 노장들과 정치인들, 기자들이 섞여 있었다. 행사장은 전시된 사진과 영상들로 가득했고 자랑스러운 참전 용사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 있었다. 준호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쪽에선 지석이 여기저기 인사를 나누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장모는 명품 가방을 자랑하듯 들고 다니며 주변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지호는 준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응, 이런데 익숙하지는 않지만 괜찮아. 무대에 사회자가 올라서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전통악기 연주와 영상 상영이 이어졌고 전쟁 중 희생된 용사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화면에 떠올랐다. 그 순간 준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아주 짧고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던 중 사회자가 한호와 함께 한 인물을 소개했다. 다음은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지금은 정치계에서 활약하고 계신 그러나 과거 전장에서 위대한 공로를 세우셨던 분 최루윤 전 중위님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단정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몇몇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었다. 그의 명패엔 차기 국회의원 후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지원은 속삭였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눈을 가늘게 뜬 채 숨을 들이켰다. 무대 위 최루르는 유창한 말솜씨로 청중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날 저희 부대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다. 그의 눈앞엔 갑자기 과거의 잿빛 하늘이 떠올랐다. 총성과 먼지, 피 냄새, 절규, 그리고 누군가의 뒷모습. 누군가가 등을 돌리고 총을 버리고 도망치던 장면. 그건 바로 그 남자. 무대 위에서 찬사를 받으며 미소 짓고 있는 그 남자였다. 최루른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그의 말은 유려했고 군중의 반응은 열렬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기, 어떻게 동료들을 이끌고 목숨을 건 탈출을 했는지를 감동적으로 이야기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박수가 터졌고 몇몇 노장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때 사회자가 무대 옆으로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다. 금빛 훈장이 들어 있었다. 사회자는 힘있게 외쳤다. 이 훈장은 진정한 용기와 희생에 대한 찬사입니다. 최루른 전 중위께 명예용사상을 수여합니다. 훈장이 가슴에 달리는 순간 플래시가 번쩍였다. 가족석에 앉아있던 유지석과 오명자는 눈을 빛내며 수근거렸다. 저런 게 진짜 멋있는 남자야. 형부도 저런 친구랑 친했으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무대를 벗어나 벽 한편에 세워진 전쟁 사진을 향해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황폐한 산지, 불타는 군용 트럭, 그리고 머리를 감싸고 뛰어가는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가운데 얼굴은 흐릿하지만 똑바로 적진을 향해 뛰는 한 병사의 실루엣이 있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낮고 담담했지만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행사장 한편에서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의 실수로 무대 위 조명이 흔들리며 천장에서 매달린 장식물이 떨어질 듯이 휘청였다. 사람들은 놀라 비켜섰지만 장식물은 그대로 아이가 있는 방향으로 추락했다. 모두가 멈칫한 그 순간 한 사람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는 바로 한준호였다. 그는 순식간에 달려가 아이를 감싸 안고 몸을 돌렸다. 장식물이 그의 어깨를 스치듯이 떨어졌고 큰 소음과 함께 부서졌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치진 않았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둘러섰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갔다. 준호야, 괜찮아. 준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일어섰다. 어깨가 조금 긁혔지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달랐다. 방금 그 사람, 움직임 봤어. 그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야. 혹시 특전사 출신인가? 주변의 속삭임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귀에 무선 이어폰을 낀 그는 일반적인 행사 참가자와는 달라 보였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준호의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행사장 바깥으로 나가는 준호를 뒤따랐다. 그리고 로비 한켠 남자 화장실 앞에서 준호를 불러 세웠다. 한준호 씨.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맞군요. 여전히 몸은 기억하고 있네요. 아무리 잊으려 해도 본능은 속일 수 없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돌아서 남자를 바라봤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정윤석, 너였구나. 정윤석, 한때 같은 부대에서 작전을 함께했던 정보분석요원, 유령늑대 부대에서 항상 배우를 맡았던 인물이었다. 작전 중 연락이 두절되어 사망 처리된 줄 알았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그날 이후 당신을 다시 볼 줄을 몰랐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죽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난 아니었어요. 그날 당신의 마지막 교신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남는다.
그 한마디.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정윤석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은 잊었지만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했죠. 여전히 그리움입니다.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리움. 그것은 준호의 작전명, 암호명이었다. 유령늑대 부대 내에서도 단 한 명, 단 한 자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 잃어버린 동료, 돌아오지 않는 사나이. 그리고 가장 치열했던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병사.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 나에겐. 지금의 삶이 필요해. 정윤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만간 이 고요함이 깨질 겁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일용하려 하고 누군가는 진실을 지우려 하니까요. 특히 새로운 말입니다. 준호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다. 그 이름 다시 입에 올리지 마.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거짓이 진실이 됩니다. 정윤석은 조용히 돌아섰고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었다. 불속을 뚫고 전우들을 지키려 했던 날들. 그리고 등을 돌리고 도망쳤던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최도륜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호텔 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도로 이루 차량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준호는 가족과 함께 주차장으로 향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정윤석의 마지막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거짓이 진실이 됩니다. 그 문장은 마치 오래된 탄피처럼 그의 가슴 안에서 굴러다녔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장모 오명자는 연신 행사 이야기를 꺼냈고 류지석은 최도륜의 연설을 흉내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 진짜 대단하지 않았어요. 저 정도면 나라에서 평생 예우해 줘라죠. 형부도 봤죠. 저게 진짜 군인입니다. 카리스마가 다르잖아요. 준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이 그의 표정을 살폈다. 오늘 많이 놀랐지? 응, 조금. 아까 아이 구한 거. 다들 형부 얘기하더라.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다. 말이 이어지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한 뒤 준호는 샤워도 하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다. 물기 없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의 귀에는 아직도 총성과 무전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리움, 후방 고정, 반복한다. 내가 남는다. 그날 그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았고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름도, 계급도, 과거도.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한준호 씨입니까?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다. 누구십니까? 국방부 예비역 관리관입니다. 오늘 행사에서 있었던 사고와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었다. 제가 뭘 확인해야 합니까?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기아의 행동은 일반 민간인으로 보기엔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군 복무 중 특수부대에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원이 부엌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없습니다. 의무 복무만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그날 밤 준호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새벽녘 그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과 흉터. 그것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 며칠 뒤 준호가 일하는 인천항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동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아,
뉴스 봤나? 호텔 행사에서 사람 하나 구한 사람이 우리 준호래. 그냥 운 아니야. 운치곤 너무 정확했어. 딱 떨어지는 각도였다고. 준호는 묵묵히 컨테이너를 옮겼다. 쇳소리가 귀를 때릴 때마다 그의 머릿속엔 다른 소리가 겹쳐 들렸다. 탄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적외선 조준기가 켜지는 소리. 점심시간, 그는 혼자 구석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정윤석이었다. 여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준호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왔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이유가 충분하죠. 정윤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루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언론, 심지어 군 내부까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포장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포장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그는 영웅이 됩니다. 그날 당신 대신 등을 돌리고 도망친 사람이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나서면 지금의 삶은 끝이야. 지금의 삶이 진짜 삶입니까? 그 질문에 준호의 손이 멈췄다. 항구에서 짐을 나르는 삶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도망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특히 당신 아내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 준호는 처음으로 정윤석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원은 알 필요 없어. 그럴까요? 그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정윤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만간 그가 공식적으로 그날의 영웅으로 추서될 겁니다. 대규모 행사도 예정돼 있고 그 자리에 김재혁 장군도 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준호의 숨이 잠시 멎었다. 김재혁, 그를 업고 산을 넘었던 사람.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도 끝까지 명령을 내리던 사령관. 장군님은 아직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정윤석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지원은 밥을 데워두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원아. 응. 만약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면 그래도 같이 있을 수 있어. 지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숨기는 데엔 이유가 있잖아. 난 그 이유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준호의 가슴이 조용히 갈라졌다. 아주 작은 균열처럼. 하지만 그 균열은 곧 더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는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폭풍은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전국 주요 언론사에서는 한 가지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최루른 전 중위 6.4 작전에서의 공로 인정받아 국가영웅상 수상 예정. 김재혁 예비역 대장 직접 시상자로 나서기로. 뉴스 영상 속에서 최루른은 진중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제가 했던 일은 단지 제 임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그날 함께한 전우들을 대신해 이 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 역시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퍼붓는 가운데 그는 어느 순간 멈칫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적으로 터졌고 무대 조명이 약간 흔들리는 찰나. 그의 눈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몸이 움찔하며 자세를 낮췄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웃으며 복귀했다. 그 짧은 순간의 동작은 단 몇 사람만이 눈치챘다. 그중 하나는 김재혁 대장이었다. 다음 날 김재혁은 조용히 병원 검진을 마친 뒤 비서에게 물었다. 유령늑대 작전 후 생존자 명단 다시 한번 가져와봐. 이미 공식적으로 기록된 건 17명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호방저지 요원은 실종 처리로. 그 이름을 다시 말해봐. 비서는 한 장의 문서를 내밀며 말했다.
한준호 일병, 작전명 그리움, 실종 이후 사망 추정, 저녁 처리. 김재혁은 문서를 받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사람, 살아있어. 비서는 당황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직감이지. 전장에서 나를 업고 뛰던 그 뒷모습. 절대 잊을 수 없어. 그리고 최근 뉴스에 나왔던 인천항의 남자. 그 눈빛은 살아남은 자의 것이야. 한편 준호는 항구에서의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귀가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들이 그를 힐끗힐끗 바라봤다. 얼마 전 행사에서 아이를 구한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그의 얼굴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저 사람 아니야. 호텔 행사에서 아이 구한 사람. 영상 봤는데 진짜 영화처럼 움직이더라. 군인 출신이라던데. 이름이 한준호래. 조용한데 멋있어.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수록 준호는 더 불안해졌다. 자신이 숨기고 있던 세계가 조금씩 조용히 무너져가는 느낌이었다. 귀가한 뒤 그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한 상자를 꺼냈다. 녹슨 자물쇠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군용 노트와 찢어진 작전지도 그리고 반쯤 탄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5명의 군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다. 그중 가운데에 있던 인물이 지금은 정치인이 된 최도른이었다. 그 옆에 서 있던 조용한 병사, 어깨가 넓고 눈빛이 선했던 그가 바로 준호였다. 그때였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지원이 문을 열었고 낯선 남성이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보훈처 관계자입니다. 혹시 한준호 씨 댁이 맞습니까? 준호가 현관으로 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최근 행사 때 행동과 관련해 정식 조사를 요청드리려 합니다. 또한 과거 복무 이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잠시 정지된 듯 서 있었다. 저는 그저 시민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행동은 일반 시민의 범주를 벗어났습니다. 신원이 불분명하다는 신고도 접수되었고 지원이 말을 끊었다. 신고요. 누가요? 남성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익명입니다. 다만 내용상 특정 정치인의 보훈 관련 진위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준호는 모든 것이 연결되었음을 직감했다. 최도른이 그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준호는 지원에게 말했다. 나 조금 다녀올 데가 있어. 어디 가는데? 예전 사람 하나 만나러. 준호는 오래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변두리의 한 폐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한때 유령 늑대 부대가 비공식 회의를 하던 장소였다. 세월이 지나 방치된 공간이었지만 그 냄새는 여전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윤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올 줄 알았어요. 준호는 입을 열었다. 김재혁 장군님이 날 알아본 것 같아. 맞아요. 장군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하나 더, 최도윤 쪽에서 당신 과거 기록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우다니. 군 내부 전산 시스템에서 한준호라는 이름이 삭제됐다가 복원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작을 시도했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기억을 지운다는 것, 그것은 단지 문서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윤석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다음 주 국립현충원에서 6.4 작전 영웅 추서식이 열립니다. 주인공은 최도른. 그 자리에 장군님도, 언론도, 전우들도 다 모입니다. 준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도둑맞은 명예를, 그리고 익힌 이름을 보았다. 내가 가라겠군. 정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침묵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준호는 고요히 말했다. 그리움이 돌아간다 전해줘. 그리고 그 순간 한동안 잊혔던 어떤 것이 그의 눈빛 속에서 되살아났다. 국립현충원. 푸른 잔디와 흰 비석이 끝없이 펼쳐진 그곳은 바람조차도 경건하게 느껴졌다.
해가 중천을 넘기기 시작할 무렵 초청된 인사들이 하나둘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6.4 작전 영웅 추서식. 공식 초대장에는 최도륜 전 중위의 공로를 기리며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가보훈처, 주요 정당 인사, 그리고 각종 언론사가 모두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현장은 이미 대형 카메라와 생중계 장비로 가득했다. 그 무대 중심에는 최도륜이 서 있었다. 검은 정장 위에 빛나는 훈장, 침착하고 여유로운 미소. 그는 마치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인물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김재혁 장군 역시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거수경례를 보냈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날 이후 그는 줄곧 한준호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다. 지금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켜낸 한 영웅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전장에서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동료의 상징이었던 6.4 작전. 그 작전의 숨은 주력이자 생존자를 소개합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무대 중앙을 비추었다. 최도륜은 단상 위로 걸어나와 관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단 한 명의 병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게 맡겨진 임무는 분명했습니다. 적의 포위망 속에서 후퇴 명령을 받은 순간 저는 끝까지 남아 동료들의 태각을 지켰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관객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속에서 저는 김재혁 사령관을 보축하고 마지막까지 전우들을 안전하게 이끌었습니다. 이 훈장은 제 것이 아닌 그날 함께했던 모든 전우들의 것입니다.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김재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뒤편 관객석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나왔다. 검은 재킷, 단정한 머리, 말없이 무대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 바로 한준호였다. 지원은 관중석 뒤편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눈은 떼지 않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례가 웅성이기 시작했다. 사회자는 당황한 듯 주최 측 스태프에게 손짓했지만 김재혁 장군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준호는 무대 가까이 다가서더니 바지 뒷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찢어진 작전지도 조각, 그리고 낡은 군번줄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김재혁 장군에게 건넸다. 장군은 손을 떨며 그것을 받았다. 사진을 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작전 중 피범벅이 된 얼굴로 웃고 있는 5명의 병사. 그 중심에 자신을 업고 뛰던 병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일병 한준호, 작전명 그리움. 김재혁은 잠시 무언가를 말하려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를 향해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그는 한 손을 들어 멈췄다. 그리고 무대 위에 서 있는 최도륜을 바라봤다. 전우들이여, 국민 여러분. 장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웅으로 소개된 이자, 최도륜은 그날 끝까지 남아 싸운 이가 아닙니다. 장래가 술렁였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날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이 사람. 한준호 일경 그리움. 그가 나를 구했고 전우들을 구했고 작전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흐른 후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 박수는 순식간에 장내를 가득 메웠다. 언론 카메라가 일제히 준호를 비추었고 그의 얼굴은 담담했다. 최도륜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그의 입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장모 오명자와 유지석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려 있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진정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진짜 영웅이 있었습니다. 한준호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자 장내 모든 이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장군부터 시작해 병사들, 기자들, 정치인들까지 모두가 기립했다. 그리고 모두가 거수경례를 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그의 어깨 위에서 수많은 그림자들이 내려앉는 듯했다. 그것은 책임이었고 상처였고 그리고 끝내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드러났다. 그리고 세상은 뒤늦게 진짜 이름을 불렀다. 그리움, 한준호, 강원도 런천, 6년 전, 비가 내리는 6월의 밤, 산맥 깊은 곳에서 6.4 작전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임무는 명확했다. 접경지대에서 활동 중인 북방 테러 세력의 거점 은폐처를 정밀 타격하고 지휘관을 생포한 후 후퇴하는 것. 작전명 유령 늑대 고요한 사냥. 한준호 일병은 그 작전에서 후방 저지조를 맡고 있었다. 작전이 개시되면 동료들이 침투하는 동안 그는 외곽에서 경계와 후퇴 경로를 지키는 임무였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다. 무전기가 불안정하게 끊겼고 작전 시작과 동시에 적의 매복이 발각되었다. 일병 한준호, 여기는 알파-2 포위됐다. 응답하라. 준호는 무전기를 움켜쥐고 고지 끝자락을 바라봤다. 하얀 섬광과 폭음이 동시에 터졌고 불빛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려왔다. 모두 철수하라. 반복한다. 후퇴. 모든 인원 즉시 철수. 소대장의 지시가 떨어졌고 각 조는 후퇴를 개시했다. 하지만 그때 사령관 김재혁 대장이 적의 저격에 어깨를 관통당했다. 장군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모두가 당황하는 그 순간 누군가가 앞으로 뛰쳐나왔다. 내가 남는다. 호방은 내가 막는다. 한준 울었다. 그는 곧바로 산등성이 위로 올라가 기관총을 설치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일병이 아니었다. 모두 철수하세요. 장군님도 내가 뒤따르겠습니다. 동료들은 주저했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최루른 중위는 말없이 장군의 팔을 붙들고 후퇴를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가 돌아보는 걸 보지 못했다. 그 순간 최도르는 자신이 들고 있던 탄창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대로 산비탈 아래로 사라졌다. 그리고 고요했던 사는 곳, 불지옥으로 변했다. 적들은 사방에서 몰려들었고 준호는 혼자 그 길목을 지켰다. 수류탄 4개, 예비 탄창 2개, 그리고 무전기 하나.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전부였다. 그리움, 응답하라. 살아있나?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는 짧게 답했다. 아직은. 한 발, 또 한 발. 그의 총은 식지 않았고 팔은 피로에 젖어갔지만 방아쇠는 멈추지 않았다. 탄약이 떨어지자 그는 가까이 접근한 적과 육탄전을 벌였다. 이빨이 부러지고 얼굴이 찢겨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수풀 너머에서 쓰러진 김재혁 장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라. 준호라. 그만.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장군을 짊어졌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수십 킬로미터를 기어 내려와 도착한 곳은 작전지 외곽의 민간 통신소였다. 거기서 그는 무전기를 통해 마지막 보고를 보냈다. 작전 완료. 지휘관 생존. 후방 저지 임무 종료. 나 그리움. 복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무전기를 껐다. 그 순간부터 그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군의 공식 발표는 간단했다. 한준호 일병, 실종 후 사망 추정, 시신 미발견. 최도르는 복귀 직후 상황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준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이 후방 저지 역할을 수행했고 장군을 끝까지 부축했다고 기록되었다.
김재혁 장군은 의식을 잃은 채 후송되었고 그 보고서가 공식 기록으로 채택되었다. 며칠 후 최도련은 특별 승급과 함께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는 영웅이 되었다. 반면 준호는 한 번도 복고하지 않았다. 그는 한낱 실종자, 존재하지 않는 이름, 군 기록 속의 낡은 파일로 남았다. 그는 서울로 가지 않았다.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항구가 보이는 한적한 동네로 가서 이름 없이 살기 시작했다. 말을 줄였고 얼굴을 바꿨으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고 그의 밤에는 여전히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진실은 누군가 말해야 존재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진실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는 말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 영웅이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우는 자였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움은 조용히 사라졌다. 국립현충원에서의 추서식 이후 대한민국은 조용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거의 모든 언론의 일면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실종된 유령, 살아 돌아오다. 한준호 일병, 6.4 작전의 진짜 영웅. 영웅의 침묵, 그리고 거짓된 가면. SNS에서는 수백만 개의 해시태그가 쏟아졌다. 삽사인 진짜 영웅, 삽사인 한준호, 삽사인 그리움, 삽사인 최도윤 거짓말. 뉴스 방송에서는 패널들이 고성과 함께 토론을 벌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국가가 영웅을 버린 겁니까? 명백한 조작입니다. 군의 보고 체계에 큰 허점이 있었던 겁니다. 정치권은 곧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최도윤은 모든 공적에서 제외되었고 국회의원 후보 자격도 박탈당했다. 인터뷰를 요청한 언론사만 수십 개. 수많은 방송국과 기자들이 준호의 집 앞까지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조용히 사라졌다. 그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이번엔 무너지지 않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과의 거리두기였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는 건 있었다. 그의 집, 그리고 그의 아내, 유지원. 지호는 처음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말없이 밥을 차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녀 안에서도 뭔가가 자라기 시작했다. 애문, 고통, 그리고 외로움.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준호야, 이젠 말해줘야 하지 않아.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뭘 말해야 해? 당신이 누구였는지, 왜 그 모든 걸 숨겼는지, 그리고 나랑 결혼한 당신은 가짜였던 건지. 그 질문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난 그저 당신이 조용한 사람이려니 했어.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도 당신의 상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의 절반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 준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땐 말할 수 없었어. 말하는 순간 난 다시 끌려갈 거였고 다시 총을 들어야 할 것 같았어.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왜 나와 결혼했어?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너는 나한텐 숨이었어. 세상과 단절되어도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존재.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 너까지 잃게 될까봐.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길 바랐어.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길 바랐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다. 멀리 항구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의 안에서는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이 인정한 진실, 그로 인해 벌어진 모든 파문들,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한 남편으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 그 다음 날, 준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들을 지나쳤고 택시를 잡아탔다. 서울 국방부 앞까지 가주세요. 차 안에서 그는 오래된 군번줄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을 바로잡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청사 앞에 도착한 그는 지문 인식을 마치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김재혁 장군이었다. 아군. 준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해. 영웅으로 남을 것인지, 전우의 이름으로 그날의 진실을 기록할 것인지.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나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내 선택이었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남은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낍니다. 장군은 그의 등을 두드렸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써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용기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국방부 비공식 작전 기록실. 창문 하나 없는 회색빛 방 안. 벽을 따라 오래된 군 기록들이 가득 꽂혀 있었고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단 한 개의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전명, 유령늑대 6.4. 한준호는 조용히 그 앞에 앉았다. 김재혁 장군과 정윤석이 마주보고 있었다. 정윤석이 말했다. 지금부터 당신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영상과 음성으로 녹화됩니다. 군사보안법상 기밀 유지가 필요한 일부 내용은 편집되거나 비공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6년 전 6월 4일 나는 유령늑대 작전에 후방 저지조로 투입됐습니다. 작전은 이미 함정이었고 우리는 고립됐습니다. 그 순간 지휘계통은 붕괴되었고 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남아 싸우거나 모두와 함께 후퇴하거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일정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사실만 있었다. 그날 나는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친 동료를. 정윤석이 살짝 몸을 움직였다.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한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최도륜. 그는 나를 도와야 할 위치에 있었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군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마지막 한 문장을 천천히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졌다. 장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기록은 곧 공식화될 거다. 내가 진실을 말했으니 이제 국가는 응답해야지. 그러나 정윤석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장군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정윤석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넘겼다. 기밀 삭제 시도, 군 내부 은폐 조작, 언론 유착 정황. 이 모든 것 뒤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장군의 눈이 좁아졌다. 누군가 도륜을 이용한 것이었나? 그렇습니다. 도륜은 일종의 얼굴마담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조작의 중심은 국방부 내 고위직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도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진실을 밝히면 그 사람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며칠 뒤 준호는 방송국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다. 국방부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그는 대중 앞에서 직접 말하기로 결정했다. 스튜디오. 밝은 조명이 눈부시게 비쳤고 진행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소개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 국민이 기억해야 할 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싸운 사람입니다. 한준호 씨입니다. 카메라가 그를 비추었다. 그는 검은 셔츠에 깔끔한 재킷을 입고 있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준호는 잠시 시선을 내린 뒤 천천히 말했다. 네, 고민 많았습니다. 내가 얘 살아남았는지, 얘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얘 나서는지를 스스로에게도 계속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준호는 눈을 들었다. 그 눈빛은 변함없었고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죽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더 이상 거짓이 진실의 얼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송은 생중계로 전국에 퍼졌다. 시청자들은 침묵했고 댓글창은 멈췄다. 그 순간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침묵이 꼭 비겁함은 아니었음을, 말하지 않음이 꼭 예면은 아니었음을. 그날 밤 준호는 방송국을 나와 어두운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의 뒤를 누군가가 조용히 따라왔다. 그림자 하나,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밤 11시, 방송국 뒤편 골목. 가로등은 고장난 듯 깜빡였고 주변은 적막했다. 한준호는 조용히 걸었다. 방송에서 진실을 말한 후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 뒤엔 뚜렷한 예감이 있었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단지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사라져야 할 각오를 가진 자라는 것.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멈췄다. 준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언제부터 따라온 거지?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넌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준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서기훈, 전 국방부 작전기획실 차장. 6.4 작전 당시 전략정보와 인력 배치를 최종 조율했던 자. 공식적으로는 이미 은퇴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국방안보 라인에 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 너 같은 일병 하나쯤 사라지는 건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줄 알았지. 준호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내가 말한 진실. 웃기는 소리다. 국가가 원하는 건 전설이지. 불편한 진실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너만 사라지는 게 아니야. 서기훈이 손을 흔들자 뒤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둘이 나타났다. 그들의 눈빛은 말이 필요 없는 자들의 것이었다. 준호는 피하지 않았다. 그럼 해봐. 지금 여기서. 한 발짝 다가선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다. 준호는 옆으로 피하며 벽에 등을 붙였다. 두 번째 남자가 들어오자 준호는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꺾고 벽에 밀쳐버렸다. 비명과 함께 주먹이 다시 날아왔고 그는 피하지 않고 받아냈다. 하지만 곧바로 반격하지 않았다. 그는 싸우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서기훈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고 검은 디바이스. 그 속에서 아이의 사진이 나왔다. 지원이랑 내 아들이지. 참 귀엽더라. 준호의 눈빛이 바뀌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아직은 아무 짓도 안 했어. 하지만 넌 알잖아. 우린 할 수 있다는 걸. 그 한마디에 준호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서기훈의 팔을 낚아채고 바닥에 내리꽂았다. 디바이스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발로 부쉈다. 경호원들이 다시 덤벼들었지만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준호는 단숨에 두 사람의 급소를 가격했고 셋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이며 그는 서기훈의 앞에 섰다. 다시는 내 가족 입에 올리지 마. 서기훈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다. 넌 너무 늦었어. 진실은 사람들을 흔들 수 있어도 권력은 흔들 수 없어. 곧 너는 또다시 사라지게 될 거야. 이번엔 아무도 찾지 않겠지. 준호는 조용히 주먹을 풀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간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바로 정윤석에게 연락했다. 은석아, 증거 다 물었지? 응, 내 영상 진술, 은폐 조작 정황, 내부 문건 복사본, 그리고 방금 너한테 접근했던 사람에 대한 정보도 확보했어. 그 서기훈 말이야. 언제 터뜨릴 수 있지? 바로 오늘 자정. 디지털 아카이브, 언론사 제보망, 해외 공공기록망까지 동시에 지우려면 전 세계를 꺼라 할 거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터뜨려. 그날 자정. 6.4 작전의 진실, 숨겨진 이름, 한준호. 그 이름이 적힌 영상과 문서들이 대한민국 전역의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다. 더 이상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보훈처와 국방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준호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원이 문을 열었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았다. 늦었지만 돌아와줘서 고마워. 준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난 도망치지 않아. 며칠 후 한준호는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 귀하를 6.4 작전의 실질적 영웅으로 인정합니다. 국가는 귀하의 희생과 침묵에 감사하며 명예복권 및 1계급 특진을 제안합니다. 또한 향후 국가안보전문위원회 위원직을 맡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전 국민 앞에서 존경을 받은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진짜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영웅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준호에게는 낯설고 무거운 말이었다. 그는 조용히 편지 봉투를 내려놓고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지원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받을 거야. 위원직이랑 훈장, 멍해.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게 내가 원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당신이 원하는 건 뭐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정상적으로 숨 쉬는 것, 평범하게 아침을 맞는 것, 누구를 의심하지 않고,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누구보다 깊었다. 며칠 후 준호는 김재혁 장군과 마주 앉았다. 장군은 묵직한 눈빛으로 말했다. 넌 이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명예도, 직위도 모든 것이 너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이 시스템은 다시 그늘로 돌아갈지도 몰라. 준호는 조용히 물었다. 제가 떠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까요?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은 진실을 기억한다. 하지만 진실을 지키는 건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존재로 지켜야 할 순간들이 있어.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는 어떤 선택도 도망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한준호는 모든 국민 앞에 섰다. 그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다. 저는 오늘 국가의 명예를 되찾는 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군인의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는 이어 말했다. 저는 이제 영이라는 말 대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자리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말은 박수보다도 조용한 감동을 퍼뜨렸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항구로 돌아갔다. 항구는 변한 것이 없었다. 기계 소리, 짐을 나르는 동료들, 그리고 바다 내음.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이제 그를 평범하게 대했다. 그것이 그가 원했던 세계였다. 그의 집도 평온했다. 아침이면 커피 향이 퍼졌고 지원은 웃으며 밥을 차렸고 아들은 아빠 하고 품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가끔 밤이 되면 그는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엔 더 이상 불꽃이 없었다. 탄음도 무전음도 적외선 조준기도 없었다.
그저 바람 소리와 별빛만 있었다. 그는 그제야 안도하며 속삭였다. 이제야 살고 있구나.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남았던 그 남자. 세상의 일면 속에서도 끝내 진실을 지켜낸 그 남자.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시간 속에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